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 아카데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우리 홍기빈 선생님과 함께하는 세계 경제사 읽기, 어나더한 경제사 읽기, 어나더 경제사 두 번째 산업 문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기빈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번째 책이 이제 산업 문명. 1권은 자본주의였고 2권은 산업 문명. 이 산업 문명은 그냥 옛날 책 있는 것 같아요. 술술술 막 넘어갑니다. 이 권에서 핵심적인 상황 중에 하나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도입됐기 때문에 산업 문명도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다 라는 것들이 1권과 2권에 걸쳐져 있는 핵심적인 아이디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부르주아지가 등장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또 부르주아지가 더 구체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화폐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것이 필요했던 세금 구조와 또 그 앞단의 전쟁, 뭐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근현대 300년이 이렇듯 빠르게 정말 빛과 같은 속도로 인류 역사로 보면 진짜 빛과 같은 속도로 그러니까 문명 성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덕분에 지구는 완전히 탈취가 되어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 네. 어떻게 이런 그 과정들이 이렇게 있었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총론적으로 있다 우리가 그 자본, 여기 투자자분들은 아마 그 자본 시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주식회사의 발전이 어떻게 투자 이걸 바꿔놨는가, 룰을 완전히 바꿔놨는가 이런 얘기 우리가 하겠지만은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요. 지난번에 1권에서 우리가 얘기한 거는 자본주의 그 자체는 경제 그 자체하고는 상관이 없다. 네. 이거는 권력자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어떻게 축적하게 될 것이냐 해서 근대 국가를 만들고 그걸 화폐로 계산하고 측량하다 보니까 생겨난 게 자본주의다 이랬잖아요. 네. 예. 근데 18세기 말부터 얘기가 달라지는데 그때까지는 자본주의가 큰 돈 버는 비즈니스가 다 해외 무역, 그다음에 해적질, 뭐 전쟁 이런 거였는데 네. 기계가 나오면서부터 얘기가 달라져요. 그게 이제 정말 단층적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예. 인류 역사에 정말 대변혁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왜 이게 정말 그 대변혁이라고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인류가 사실은 그 구석기부터 지금까지 경제 생활을 그 자체, 사람들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활동 자체를 지배계급이 이렇게 들어와서 간섭한 적은 거의 없어요. 그래갖고 경제 그 자체는 18세기까지는 생산력의 발전이라는 것도 그렇게 높지가 않았고 거의 비슷한 형태로 오는데,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농업 중심에서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 돈벌이에 눈이 먼 이제 그 말하자면 비즈니스맨들이 요거 전쟁하고 무역하는 것보다 기계를 만들어서 잘 팔리는 물건을 갖다가 그냥 대량으로 대차게 만들어서 파는 게 전쟁하고 무역하는 것보다 더 이윤이 남겠다 싶으니까 이 기계를 무기로 해가지고 사람들의 생산과 소비 생활까지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산업혁명이 18세기에 면화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네. 면화가 이제 전형적인 물건인데 사람들이 원래 영국에 없었던 상품이에요, 면화라는 거는. 거기는 모직물밖에 없었죠. 그렇죠. 그렇죠. 양털 뽑아서 쓰는. 그렇죠. 모직물하고 아마포 이런 것만 입고 살았는데, 인도에서 수입해갖고 17세기에 이제 유럽 사람들이 이 면화 맛을 보거든요. 그때는 이 면화가 요즘 실크처럼 최고급이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신물물이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모직업자들이 배가 아파가지고 수입을 금지시켜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나 유럽 사람들이 금단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 면화 입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상인들이 수입 못하면 우리가 만들면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저 스칼렛 오하라가 사는 미국 남부에서 솜을 길러가지고 그 솜을 영국으로 갖고 들어와서 그 안에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사람을 시켜서 만든 게 아니라 순전히 돈 벌려고 만드는 거니까 방직기, 방적기 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증기기관으로 연결되는 데까지 폭발적으로 기계가 성장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성장한 면화산업, 기계적 면화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 뭐 동인도 회사 만들어서 무역하고 해적질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윤이 크다라고 하는 게 밝혀지니까 이때부터 자본주의가 생산과 소비에다가 눈을 돌립니다. 네. 그래서 그 엄청난 자본이 생산과 소비를 조직할 수 있는 기계에다가 엄청나게 투자되기 시작하는데, 요게 산업혁명이죠. 네. 이게 인류 진화의 대사건인 게, 이제 80억의 인구가 먹고 사는 방식도 자본주의적인 방식의 이익과 연결돼서 지배되는 일이, 그러니까 19세기 초에 처음으로 생겨나는 거죠. 사실은 그 전까지는 나는 것들, 생산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정도 수준이었고, 그것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수준이었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서 어떤 물품이 나왔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을 것이냐. 그렇죠. 그때는 이제 일종의 무역이 중요했던, 예. 무역이 중요했지 생산이 중요했던 시대는 아니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앞서가는 선진국이었던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럼요. 모직물을 만들어냈던. 근데 이 기계 장치가 들어오고 동서양의 역전이 발생한. 그렇죠. 진짜 대사건이었다. 그렇습니다. 인도가 피폐가 되죠. 이 사건으로. 이 인도 면화 산업에서 박살이 나요. 그래서 1820년대가 되면요, 영국산 면화가 인도산 면화의 가격의 10분의 1로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거기 면화 산업은 다 쑥밭이 돼버립니다. 원래는 인도의 면화를 써서 너무 좋아서 그것을 배워서 수입하고 가지고 갔다가 그런 비슷한 걸 만들려고 했다가 면화 선진국이었던 인도를 기계산업 장치로 인해서 초토화시킨 거죠.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인도가 진짜 배고픔 속에 인도 사람들이 정말 대규모 이거하고는 상관없죠. 면화 사업하고. 면화하고는 상관이 있습니까? 면화하고는 상관없고요. 예. 이게 식량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인도가 급격하게 그래서 시장 경제로 바뀌는 과정에서 시장 경제로 바뀌면은 식료품 가격이라고 하는 게 전통사에서는 굉장히 안정돼 있거든요. 네. 근데 시장이 들어오면 막 그 시세가 춤을 추기 시작하잖아요. 뭐 선물 시장 이런 것도 생겨요. 그래가지고 그 과정에서 아사자가 엄청나게 생겼죠. 네. 사실은 그래 이 기계로 넘어오면서 문명 충돌 또는 문명 충격 예. 이런 것들이 어마무시하게 생겼을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러다이어트 운동 예. 부터 해가지고 사실은 그 동안에 여기서부터 인간성도 굉장히 함몰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면 과거 이 책에서도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만 저 앞에서 제가 이렇게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것처럼 좀 웃기지만은 번데기 원래 뭐 하고 싶은 만큼 일하고 예. 그래서 그거 받은 걸로 그냥 상당 부분은 반은 자급자족하면서 예. 그래서 그냥 가끔 가서 딴 데 가서 일하고 그걸 가지고 조금 더 보태고 예. 그리고 대부분 그냥 놀면서 지냈던 예. 이런 인간들이 예. 친구들하고 모여서 술 먹고 놀고 이랬고 시간 개념도 없고 이랬던 사람들이 갑자기 돈. 이거를 벌게 이제 사회 구조 시스템도 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마치 농산물 가격을 낮춰갖고 도시 노동자를 많이 만드는 것처럼 그런 예. 구조화도 분명히 이루어졌을 것 같고 그렇죠. 영국에서도 예.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갑자기 일개 개인이 노동자로 전락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지금의 노동자의 개념과 조금 다른 개념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인간이 노동자로 전락해서 기계 부품의 한 부품과 같은 그렇죠. 기계를 투입물로 잊어버리죠. 기계를 돌리고자 하는 단순 노동을 하는 좀 미치고 환장할 것 같은. 그렇죠. 초기에 막 사람들이 막 다 뛰쳐나오고 막 그랬었다면서요. 예. 네. 예. 너무 싫어가지고. 예, 한 6개월 정도 하고 나면 다 알코올 중독자로 바뀌어버렸대요. 너무 괴로워서. 그래가지고 고육지책으로 이제 자본가들이 생각하는 게 술을 안 먹는 여자들하고 아이들을 고용하자. 이래갖고 공장에 여성들과 아동들이 득실득실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또 여기서는 안 나옵니다만은 뭐 올리버 트위스트나 뭐 예, 그렇죠. 그런 책들에 보면은 아동이 굉장히 피폐하게 살게 그럼요.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회가 벌어지면은 결국 돈은 자본가들이 본격적으로 기계 장치를 통해서 예. 옛날 항해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엄청나게 큰 돈을 벌게 그렇습니다.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사회 구조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게 되나요? 일단 사회가 그러니까 좀 문학적인 표현을 빌자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조금 부정적인 표현을 하자면은 자본이 기계를 무기로 해서 인간 사회를 정복하고 전쟁을 벌이는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한 몇천 년 동안 굴러왔던 사회 구조가 다 바뀌고 사회 전체가 더 많은 생산을 해서 더 많은 이윤을 내자라고 하는 일종의 군대처럼 재배치되는 거죠. 네네. 그 군대의 맨 아래에 있는 2등병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 프롤레타리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프롤레타리아 말뜻도 이 책에서 표현되는데 재밌었습니다. 그것도 예.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프롤레타리아 말은 원래 이게 라틴어인데 그 옛날에 그 로마 제국 당시에 그 한니발이 그 포에니 전쟁 하러 그 2차 포에니 전쟁 때 들어와 가지고 로마를 이제 저거 봉쇄하려고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농지를 다 박살을 내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있던 농민들이 이제 먹을 수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로 다 들어왔는데 얘네들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로마가 그냥 먹여 살려줬어요. 빵도 공짜로 주고 뭐
목욕탕도 열어주고 왜냐하면은 이렇게 해서 득실득실 인구를 유지해야 이 중에서 군인도 나오고 등등 할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라틴어로 프롤레타리라고 불렀는데 그거는 새끼를 한없이 까놓는 족속들이라는 욕칭 같은 거였어요. 프롤이라고 하는 게 그 라틴어로 푸뇨다산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19세기 초에 이 산업혁명이 돼가지고 실업하고 취업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 보면 그건 익숙한 그 산업예비군 노동자들의 노동계급의 모습인데 당시 사람들 눈에는 도대체 이놈의 집단은 뭐냐. 6개월 일하다가 알코올 중독돼가지고 범죄자 됐다가 또 공장 가서 몇 달 또 껄렁거렸다가 이거는 영락없이 이 사람들 눈에는 빈민으로 보였거든요. 근데 이 빈민의 숫자가 한없이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계제 산업이 발전하니까 노동계급의 숫자는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시스몽디라고 하는 그 어떤 그 경제학자가 옛날 라틴어를 가져다가 그 당시 사람들이 그 당시의 노동계급을 바라보던 아주 경멸적인 시선을 반영한 말로 프롤레타리라 그 말을 다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뜻인즉슨 새끼나 한없이 까놓는 족속들이다. 이 빈민들이다. 이런 아주 욕칭을 갖다 쓴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표현으로 따지면 그걸 개돼지. 그렇죠. 개돼지만도 못하죠. 딱 그런 표현인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예. 그 당시에 노동자들은 어떤 뭐랄까 그 인간으로서의 대접을 제대로 못 받고 그럼요. 정말 부속으로서 취급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다. 예. 처음에 자본주의 시작하면서는 이게 그래서 사실 1800년대 후반, 1900년 그때쯤 되면 이 자본이 정말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상업 세력이 큰 돈을 버는 그렇죠. 격차적으로 봤을 때는 예. 그거는 도금 시대라고 표현되는 그 시대가 이제 오게 된 거죠. 요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렇죠. 그때의 그 자본가들과 일반인들의 그 삶의 격차는 어마무시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건 뭐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했죠. 예. 그 당시에 그 금칠갑 시대, 그 길드 데이지 그때 부자들이 사는 거는 어떤 식이었냐면은 집이 캐슬이나 팰리스 이런 게 아니고 아예 컴파운드라고 그랬는데 궁전 한 3채 4채 정도가 들어서 있는 우리나라 지금 행정구역을 하면 동 하나 정도 크기를 몽땅 자기 집으로 만들어서 온갖 그 유럽 조각품 미술을 걸어놓고 그러고 살았으니까 그냥 뭐 평민 완전히 다른 계급 정도가 아니죠. 네네, 그냥 다른 나라. 예. 그냥 거의 안드로메다 외계인. 예, 그런 정도 수준. 그러니까 요즘에 빈부격차가 심하다고 해도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아마 문명사 근 300년 문명사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심했던 때가 아마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예. 그게 이제 책으로도 나오는 게 이제 미국의 그 위대한 개츠비. 예, 그게 그 일부를 좀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예, 1920년대 10년대 그때 그걸 보여준 거니까. 거기 그 표현이 나오잖아요. 돈의 냄새. 돈의 냄새라는 게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나오는데 그게 바로 그 20세기 초에 미국의 그 비즈니스 세계에 그걸 딱 전해주고 있죠. 근데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는 사실 그 뒷면에 보면 그들이 만든 제품이 잘 팔렸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이 드디어 그 농업사회, 자연물에서 자기 거를 취하고 옷 한 벌 가지고 그냥 살던 그런 삶에서 뭔가 어떤 something을 내가 가질 수 있는 소유의 시대가 드디어 그렇죠. 소비의 시대가 온 거죠. 대량 소비의 시대. 소유를 넘어 소비의 시대가 오게 된 거고,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부자가 된 거고. 그렇죠. 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인간의 욕망이 작동된 거 아닌가. 사실 그 전에는 생식욕이라든가 식욕이라든가 그다음 남들한테 인정받는 정도 마을에서. 그런 정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그 말씀은 맞는데 그 시간 순서에서 묘한 차이가 있는데요. 이게 닭달걀이랑 비슷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자본주의 생산이 나오니까 사람들 소비 욕구가 이렇게 올라간 거다. 이렇게 하면 이제 닭이 먼저고 달걀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또 질문이 그럼 자본주의 생산은 갑자기 왜 늘어났느냐 하면은 그때 또 달걀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18세기 영국으로 잠깐 가볼 텐데. 그러니까 면화라고 하는 거가 갑자기 그렇게 큰 시장의 가능성이 열리게 된 거 있잖아요. 근데 방직기를 이루고 있는 그 방직기 자체도 그렇고 증기기관도 그렇고 이미 500년 전에도 있었고 2000년 전에도 있었던 물건들이에요. 근데 누구도 이거를 대규모 산업으로 발전시킬 생각을 못한 게 소비 시장이 크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겠죠. 그래서 16세기 독일에 방적기가 있었어요. 6명 어치의 노동력을 한 번에 해결하는 기기가 있었는데 길드가 와서 다 때려부셨어요. 그리고 그거 발명한 놈은 목을 매달아 버리고.
그러니까 너 남의 장사 망칠 일이냐, 너 이거 해가지고 시장이 뻔하니까. 그런데 18세기 영국에서 왜 산업혁명이 벌어졌느냐 보면은 되게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18세기 영국의 소비욕이 엄청났어요. 이게 원래 영국 귀족들이 그 런던 생활을 굉장히 안 좋아했습니다. 런던이 악취가 심하고 아주 살기 힘든 데라 가지고 그 금융가들, 시티 오브 런던 있죠. 그 사람들만 바글바글하고 왕이나 귀족들도 저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요 그 18세기부터 그 이제 영국 혁명을 시민혁명을 겪은 다음에 귀족들, 부르주아들 다 1년에 일정한 시간은 런던에 와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타운하우스들이 생겨요. 그 사람들 거주하느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은 많지 할 일은 없지. 그러니까 뭐냐면 소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유명한 소비 명품들이 18세기에 생겨나는데 웨지우드라고 있죠. 도자기 명품. 그게 18세기 런던에서 생겨나고 그다음에 지금은 없어졌을 텐데 양복 단추 중에 매쉬 볼튼인가 그래서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유명한 이 양복 단추 제조업이 있는데 그것도 그때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영국이라고 하는 게 소비욕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사회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귀족들이 몇 달 있으면 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런던에 있는 최신 패션을 갖다가 지방 곳곳에다가 다시 전파를 시키니까 영국 전체의 소비 욕구가 엄청났었어요. 그러니까 소비 욕구가 인큐베이터가 돼가지고 말하자면 산업혁명이 벌어진 건데 이렇게 해서 산업혁명이 벌어서 싼 값에 면화가 팔리니까 또 소비 욕구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소비하고 생산이 닭달걀의 관계를 만들면서 계속 커진 거죠. 이런 그 소비 사회가 대두가 되자 그런 소비 형태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 시각을 가지는 경제학자가 나오죠. 요즘 우리 이 책에서는 엄청나게 유명하고 저도 그 사람들 딱 봤을 때 그럼 이런 사람은 왜 주류 경제학자 취급을 못 받지? 했더니 바로 소스타인 베블런. 소스타인 베블린. 그렇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과시적 소비, 그를 이야기한 소스타인 베블런인데 이 소스타인 베블런 그 당시를 어떤 식으로 규정을 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베블린이 그 유한계급론이라는 그 유명한 책이 있죠. 근데 이 책이 좀 답답한데 너무 우리나라에 이 책만 번역이 돼서 7개인가 그래요 번역본이. 근데 또 나올 것 같아요 아마. 근데 다른 책이 훨씬 중요한 것들이 많고 다른 책들을 안 보면은 이 유한계급론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 수가 없어서 이 책도 자꾸 오해되는데 그 베블린이 말하는 건 이거였어요. 이 할 일 없이 그냥 껄렁거리면서 이렇게 돈이나 그 사치다 잔뜩 하는 사람들 있죠. 미안하지만 베블린 얘기를 잘 들어보면은 그건 20세기의 자본가 계급을 말한 건 아니에요. 여기 재밌는데 요거는 전통적으로 그 지배 야만 사회라고 그러는데 야만 사회에서 지배 계층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일을 하지 않는 귀하신 몸이다라는 걸 과시하는 건데 그래서 그 유한계급론 앞부분을 읽어보면은 자기가 일하지 않는 귀하신 몸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오만 가지 그 낭비적인 버릇이나 이런 걸 하거든요. 죽어도 일 안 하려고 그러고 그 묘사가 나오는데 그걸 딱 보면은 조선시대 양반이 딱 떠오릅니다. 정확하게 일치해요. 조선시대 양반들에 대한 묘사하고 죽어도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딱 일치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얘기가 좀 달라져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옛날에 그렇게 게으름만 피우던 이 자본가 계급이 돈도 쓰지만 굉장히 근면한 계급으로 바뀌는데 이때 근면한 게 사회에 유용한 걸 생산한다기보다도 자기 비즈니스, 자기 재산을 불리고 자기 권력을 불리기 위해서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는 그런 존재로 바뀌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지배계급에 갖고 있었던 사치 있잖아요. 이거는 오히려 지배계급은 그 오래된 조선시대 양반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사치의 버릇을 벗어나기 시작하는데 요즘 보면은 그 재벌 3세, 4세 하는 분들 수수하게 입고 다니세요. 굉장히 힙하지만 수수하게 입고 다니는데 요거를 중상류층들이 우선 뺏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베블런이 요 유한계급의 사치보다 훨씬 이 자본주의에서 중요하게 본 거는 이게 아랫계층으로 확산되는 과정입니다. 그걸 영어로 이제 이뮬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요게 이 경쟁이라는 뜻도 있고 질투라는 뜻도 있고 모방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말로 옮기기 힘들어서 제가 그냥 이뮬레이션이라고 말하겠는데 중상류층들이 자기들도 있어 보이고 싶으니까 짝퉁이라도 들고 다녀야 되고 뭐 비슷하게 흉내라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배계급이 말하자면은 그 1등석을 타고 다니면은 중상류층은 최소한 비즈니스는 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배 형태도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사람들이 그 아주 좋은 데 사니까
자기를 사는 데다가 캐슬 뭐 이런 이름들을 붙이고 사는 네, 겁니다. 네, 네. 우리나라도 있죠, 캐슬. 그렇죠. 우리 무슨 힐 예. 이런 것들. 그러면은 이걸 보면 왜 이거 욕하려고 쓰는 뜻은 전혀 아닌데 그냥 비유지만은 이 잉어가 뛰면은 망둥이가 뛰고 망둥이가 뛰면 이제 목침도 뛰고 왜 이런 순서가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하류층들이 중산류층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중상류층이 맨션이나 캐슬에 사니까 네네. 중하류층은 최소한 빌라 정도는 사죠. 그 대목이 너무 재밌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재미난. 맞아. 한국의 현실이 쫙 떠오르는 거예요. 예. 네. 그럼 이제 우리나라 이 빌라들을 보면은 이름은 뭐가 되면 거창한 이름들이 붙어 있잖아요. 네. 무슨 빌 뭐 이래가지고 네. 영어도 아니고 빌 막 이렇게. 이래서 실제 20세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지배계급의 사치 그 자체보다도 중상류층, 중류층, 중하류층, 하류층까지 네. 옷, 그다음에 주택,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자동차라든가 해서 이 이뮬레이션 모방을 통해 가지고 쫙 이렇게 따라가면서 소비에 대한 그 욕구가 팽창하는 게 전 인구로 확산이 됩니다. 네. 그래서 베블린이 훨씬 더 중요하게 본 거는 지배계급 그 자체보다도 네. 소비가 바로 그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신분을 나타내는 게 되니까 네. 전 인구로 파생된다. 이게 경제학적으로 왜 중요하냐면요. 네. 경제학 이론에 소비 이론이 없어요. 그러네. 예. 근데 우리 미국 경기 분석할 때 소비를 제일 중요하게 보는. 그렇죠. 소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무엇이 소비를 결정하느냐에 대해서는 경제학은 항상 뭐냐면 외생 변수다 이래요. 문화적 요소다 뭐 이렇게만 말하는 심리적인 거를 측정을 못 하는구나. 못하니까. 측정을 예, 못 하니까 예. 경제학에서 자꾸 배제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현대 경제학이. 예. 바보 같은 짓이네. 그러니까 베블린이 살았던 당시에 고전파 경제학이 그게 문제였어요. 소비에 대한 이론이 하나도 없으니까. 네. 그 당시 신고전파 학파는 그걸 해명하려고 그랬었어요. 소비의 양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네. 근데 베블린이 보기에는 이게 영 아니다 싶어가지고 소비의 총량이 결정되는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전 인구가 이 지배계급의 문화적인 그거를 따라하려는 거 있죠. 네. 이걸 통해서 소비의 총량을 설명하라는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 베블린의 이걸 이해 못하니까 자꾸 이걸 무슨 문화비평이네 뭐 이런 걸로만 부자들의 사치에 대한 얘기로만 자꾸 이게 왜소화시키는 거죠. 사실은 뭐 문화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만 경제적인 현상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인스타그램에서 네. 지금 광고라든가 물건 파는 데서 인스타그램이 얼마나 중요해요. 네. 그럼 인스타그램에서 누군가 그냥 어떤 선남선녀가 옷 입고 이렇게 멋있게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 달리는 댓글은 다 그거 어디서 샀어요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이거는 베블린이 말한 대로 그 모방하려고 하는 욕망 있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소비라고 하는 총 소비 함수를 결정하느냐라고 하는 그 사회적인 집단적 현상으로 나타나느냐? 네. 이걸로 인스타그램을 포착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들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현대 경제학의 뭐 이제 경제학자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투자는 심리 게임인데 예, 심리를 분석이 안 되니까 심리가 수량화가 잘 안 되니까 수량화 못하는 건 빼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 투자 세계에 오면 경제학자들이 판판이 깨지는 거네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우리는 완전히 제가 항상 하는 8할 이상인 것 같은데 심리가 이 투자에서는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앞서 이제 잠깐 말씀하셨던 대로. 자본가 계급이 사실은 부의 총량 기준으로 따지면 과거 귀족 이상의 수준까지 이제 올라가게 된 거예요. 산업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막스 베버의 그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에서 이야기하였듯이 근데 거기서 이제 연원을 좀 찾는 건데 그런 것들이 과거의 귀족하고는 전혀 다른 양태를 그렇죠. 보였다는 거예요. 자기도 손에 쉽게 얘기하면 피 묻히면서 뭘 하는 거죠. 물 묻히면서 손에 물 묻히면서 일하는 것처럼 자기도 열심히 일해서 그 욕망을 구체화시키는. 그렇습니다. 요즘 본다면 뭐 테슬라의 머스크 같은 사람들은 더 이상 일 안 하고도 자손 몇 대로 먹고 살 수 있는 자본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잠자는 시간 도대체 몇 시간이야 할 정도로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냐. 하루에 뭐 거의 한 16시간 이상씩 일하는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때부터 그게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계급이 형성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존 디 락펠러라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는 록펠러라고 아마 그러던데
록펠러라든가 카네기 같은 사람 보면은 진짜 그 아수라 백작처럼 두 얼굴이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들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 시카고 대학 있죠. 시카고 대학이 원래 침례교 신학대학 조그만 대학인데 망했었어요. 네. 근데 다시 살아나서 오늘날의 시카고 대학이 된 게 다 락커펠러가 요새 돈으로 하면 한 5천억 정도를 기부를 해요. 네. 그래가지고 살려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독실한 그 기독교인이기도 한데 다른 한면에서 보면은 자기 비즈니스에 필요하다 그러면 노동자들한테 총을 갈기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아메리카 원주민들도 다 쓸어버리고 오만 잔인하고 그 끔찍한 짓도 다 하거든요. 두 얼굴이 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자기 장부에 근데 이 두 개가 어떻게 결합이 되어 있냐면은 장부 가치로 표현되는 바에 나의 자산 가치를 불리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이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하더라도 나는 꺼리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심리가 아마 있지 않았나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아주 독점문적으로 해서 수많은 중견 중소 소기업자들 다 망하게 예, 만들었죠. 다 박살을 예, 내버렸죠. 그리고 나중에는 뭐 그 독점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려 죽이기 위해서 예. 온갖 방법을 그럼요. 다 동원해서 예. 독점 클러스터를 완벽하게 만드는. 네. 그게 피가 오싹해질 정. 그 사람 그 실제로 락커펠러가 했던 일들을 보면은 이렇게 네. 피가 이렇게 싹 얼어붙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벤더빌트, 그 예. 철도왕 벤더빌트도 아유, 마찬가지였고요. 미국에서 그 독점 자본을 만들었던 그 과정들은 보면 거의 뭐 깡패들이죠. 이건 뭐 일종의 광고인데 제가 내년이나 후년쯤에 그 라버 베런스라는 책을 번역해서 낼까 하는데 예. 그게 1934년에 나온 그 락커펠러, 반더벨트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34년에 나온 책인데 고전이에요. 네. 그 지금도 그 책을 사료로 쓰고 그러는데 네. 제가 아마 내년이나 후년쯤 그 책 네. 번역해서 낼까 그래요.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제 책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이제 종합적 사고를 위해서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위해서 꼭 알으셔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본가가 이렇게 그 사업을 점점 키우고 그런데 이제 사회 분위기가 달라진 거죠. 이 노동자들도 자아 인식이 깨어나면서 예. 어떤 뭐랄까 집단체를 만들면서 산업 문명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만드는 과정들이 그렇죠. 시작이 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예. 좋겠어요. 아까 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개돼지로도 안 봤다. 지배계급은 프롤레타리아들을 개돼지만큼도 안 봤다 이랬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요. 그 산업혁명 초기에는 노동자 본인들도 자기들을 개돼지로 봤어요. 이게 이제 역사책을 보면 제일 가슴 아프고 괴로운 부분인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6개월 동안 일하는데 일이 너무 험해가지고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또 잘려요. 6개월 있으면. 네. 그 다음에 먹고 살 뭐 저축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진 건 진짜 뭐 두 쪽밖에 없고. 그 다음에는 남자는 범죄자가 되고 여자는 성매매를 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다가 경찰에 잡혀가서 죽든가 아니면 깡패들한테 칼을 맞고 죽든가 해가지고 그 당시 영국 노동자들의 평균 수명이 20대 초반이었었대요. 아, 네. 그리고 아까 아동 노동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은 보통 7살 정도 되면은 공장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스스로가 우리는 사람도 아니고 짐승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다가 네.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 사회 전체에서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는 걸 자각하기 시작하는 게 한 1820년대 그때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우선 술을 끊습니다. 네. 술을 끊고 그 나쁜 어떤 범죄라든가 성매매라든가 이런 버릇들을 끊고 우리 인간답게 살아보자라는 노력을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나타난 두 가지 조직이 노동조합하고 협동조합이 나타나요. 네. 초기의 노동운동은 그러니까 자본가와 싸우자라고 해서 나타난 게 아니고 우리는 짐승이 아니다. 우리는 사람이고 우리가는 사회에서 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상호공제 같은 것도 만들거든요. 직장에서 잘리면은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개 같은 거 만들어 놨다가 그 중에 잘린 친구 있으면은 좀 몰아주고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해서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자기들을 갖다가 삶을 그 지키기 위한 조직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노동운동이죠. 네. 이 19세기 초반에 이 노동운동이 19세기 중반 1850년대로 가면은 사회주의 운동하고 결합이 돼요. 네. 사회주의라고 한 건 처음에는 다 지식인들 운동이었고 그러니까 다른 형태의 사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건데 노동자들이 이 자각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단순히 내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 시작된 게 노동운동이 아니고 누구도 인간 누구도 짐승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보편주의적인 자각을 가지고 어떤 보편적인 명분을 가지고 시작하는 운동이니까 네.
이 운동이 노동자들만 해방될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평등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것 때문에 사회주의하고 노동운동이 결합이 됐던 거죠. 네. 그 다음부터 이제 노동운동하고 사회주의 운동이 결합되면서 뭐 공산주의 운동도 나오고 사회민주주의 운동도 나오고 여러 가지 운동이 나오는데 산업문명이 흘러온 역사를 보면 19세기, 20세기 동안 그러니까 자본이 사회나 자연을 파괴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좌파적인 진보적인 노동운동이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인권이나 사회적인 경제적인 권리 같은 걸 지켜내는 이래 갖고 산업 문명이 완전히 그 생지역으로 바뀌는 거를 갖다가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술 변화만 사회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술이 변화할 때 그 기술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완전히 박살이 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하고 충돌을 하잖아요. 네네. 이 사회 세력 간의 충돌이 또 사회를 움직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이 책에서 계속 그것들을 강조하면서 그렇죠. 서로 주고받으면서 예. 되먹임들이 나타나면서 사회 변혁이 또 다르게 나타나서 그런 식으로 사회가 흘러가는 거. 예. 사실 뭐 사회 그런 거죠. 그렇죠. 예, 예. 한국만 봐도 굉장히 역동적으로 그렇게 예.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짧게 다루었던 그 자본가 중에 독특한 자본가가 하나 나옵니다. 그 방적기 사업을 처음 크게 그 일으켜가지고 큰 부자가 됐던 로버트 원. 예, 예. 네, 그 얘기가 나오는데 예. 책에서는 살짝만 다루고 끝나더라고요. 예, 예.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은 얘기를 로버트 원에 대해서 예.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자본가인데도 오히려 노동자들을 규합을 하면서 만들었죠. 예, 예. 아, 이게 다시 한번 또 책 광고가 되는데, 제가 로버트 오웬 전기를 번역을 해서 냈어요, 한 4년 전에. 아, 그래요? 예. GDH 콜이라고 그 영국의 그 아주 전설적인 그 노동당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네. 로버트 오웬 평전. 그래서 아마 알라딘에서 아마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지금도. 네. 예. 네. 이 사람의 경우가 독특한데요. 이 사람이 이제 뉴 라나크라고 하는 이제 잉글랜드 북부에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규모인데 직원 수가 5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5천 명이면 대단한 건데 예. 그 당시 5천 명이니까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공장이었을 겁니다. 방적기 공장으로서는. 예, 거기에 CEO였어요. 요새 말로 하면. 그리고 상당한 지분을 가진 자본가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이 공장을 굴리다 보니까 이 노동자들을 갖다가 계속 힘든 일만 시키고 임금 깎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6달 되면 튀어나가고 6달 되면 튀어나가고 하니까 공장이 안 굴러가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공장을 더 효율적으로 굴리는 방법이 뭘까를 가만히 보니까 노동자들을 사람으로 대우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다. 그래서 임금을 그렇다고 많이 올려준 건 아니에요. 네. 근데 노동 시간을 깎고 그다음에 노동자들이 사는 그 주거 지역을 조성을 해주고 거기 학교를 만들고 문화 시설을 갖춰놓고 해가지고 이 노동자들 당시로서 보면 노동자들의 천국 같은 곳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여기서 안 나가려고 여기 꼭 붙어 있으려고 그러고 일도 더 열심히 하고 노사 협조도 너무 잘 되니까 여기가 생산성이 오히려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기적 같은 장소다라는 걸로 알려져요. 네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여기 그 방문하려는 견학하려는 사람들이 오고 러시아의 그 저 왕비도 오고 뭐 난리가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은 로버트 웬이 그래서 성공한 자본가이자 경영자인데 독특한 원칙을 가지고 있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야 된다. 네네.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이 원리를 확대시키면은 경쟁이 아니라 협동이라고 하는 원리로 산업사회를 조직할 수 있을 거다라는 확신을 얻어요. 네. 참고로 이 코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그 전부터 영어에 있긴 있었는데 이걸 경제 용어로 쓴 사람이 이 사람이 처음이에요. 네. 그리고 협동조합을 우리가 코오퍼레이티브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코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이 협동조합을 운동을 만든 사람도 이 사람이에요. 사실은. 네네. 그러니까 이 협동이라고 한 걸 발명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경쟁이 아니고 협동이라는 원리로 산업사회를 조직하면은 사람도 자연도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생산성도 훨씬 올라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네. 공동체를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노동조합을 만들기도 하고 네. 또 협동조합 운동에 관여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아동 노동을 막기 위해서 유치원 운동도 이 사람이 만들어내요. 이래서 여러 가지의 사회 개혁을 하면서 대안적인 어떤 산업사회의 모습을 만들려고 했던 아주 놀라운 사람이에요. 네. 그럼 여러분 협동조합 하면은 가까워 있는 서울우유도 협동조합이고요. 농협도 협동조합이고요. 선키스트 예. 이런 것도 협동조합이고 협동조합에서 매우 유명한 거는 저 남미의 몬드라곤 뭐 그렇죠. 이런 데도 있습니다. 쉽진 않아요. 제가 몬드라곤 책을 읽고
진짜 어려운 거다. 이거는 헌신적인 누군가가 없으면 안 돌아간다. 예. 예, 잘 돌아가면 좀 너무 좋은데 참 어렵다. 예. 제가 그래서 이 그 문드라곤 책을 읽으면서 인간은 욕망적 존재이냐 이타적 존재이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 이 인간의 존재라는 걸 과연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예. 예. 근데 협동이라는 게 사람이 이기적인 존재라는 걸 부인하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타적인 측면도 있고 이기적인 측면도 네. 있는데 이 오웬이 바라보는 관점은 이 중 어느 하나에만 의존을 하면은 사람의 생산성이 절반밖에 안 나온다. 사람에서 진짜 생산성이 나오는 거는 나도 좋고 이웃도 좋고라고 하는 게 합쳐지면은 사람이 다 슈퍼맨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네. 협동은 그래서 이 이기적인 동기하고 이타적인 동기가 잘 조화되도록 이걸 짜가지고 이 최고로 사람이 신나서 일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든 것. 네. 그런 걸 저도 이제 꿈꿉니다. 사실 국가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예, 국가도 욕망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도 만들고, 그다음에 또 이타적이 되었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 그 부분도 또 할 수 있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일할 때 느끼는 행복감, 쉴 때 느끼는 행복감, 이 인간이 느끼는 다양한 행복감들을 적재적소에서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분하는 것들. 그 잠재력이 있습니다. 어제 그제 그 잼버리 사태의 그 뒤처리를 하느라고 온 국민이 혼연일체가 돼서 협동하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이기적이기만 한 존재도 아니고 네. 나라 전체 차원에서 협동하는 일 불가능한 건 아니죠. 네네. 예. 네.